장터 주막 앞에서 국밥 냄새만 맡고 서 있던 거지아이에게 낯선 선비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를 도와주면 국밥 한 그릇 사주마. 배고픈 아이는 솔깃했지만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너무 일찍 배워버린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아이는 배고픔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이가 받아든 것은 국밥 한 그릇만이 아니었습니다. 선비가 맡긴 그 한 가지 부탁은 아이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일이었습니다. 밥마실 야담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이래 그러하듯 주막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지요. 국밥 끓는 냄새가 처마 밑까지 진하게 퍼졌고 술상을 받은 사내들의 목청 높은 소리는 길 건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막걸리 사발이 오가고 장사꾼들의 흥정 소리와 여기저기서 터지는 웃음소리가 뒤섞이며 주막 안은 그야말로 시끌벅적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적이는 주막 문 앞에 한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였는데 몸에 걸친 옷은 여기저기 해지고 얼굴엔 먼지가 앉아 있었지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해서 맨발이 드러나 있었고 볼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게 분명한데도 선뜻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고 문턱 앞에서 맴돌기만 했습니다. 안에서 풍겨오는 국밥 냄새가 아이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이는 침을 꿀꺽 삼켰지만 그래도 문턱을 넘지 않았지요. 얼마나 오래 굶었는지 다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막 안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한 사내가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이름은 이도현. 낡은 도포의 갓을 눌러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나그네였지요. 말수가 적고 눈빛이 깊은 사람이었는데 국밥을 먹다 말고 문 앞을 바라보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가 문 앞을 서성이는 모습을 한참 동안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지요. 주모가 빈 그릇을 치우러 오다가 이도현의 시선을 따라가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후 주모를 불러 국밥을 하나 더 시켰지요. 주모가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혼자 오신 손님이 국밥을 2그릇이나 드시겠느냐는 표정이었지요. 이도현은 여전히 말없이 문 앞을 가리켰습니다. 그제야 주모가 알아차렸지요. 아이를 불러들여 밥을 먹이겠다는 뜻이었던 겁니다. 주모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 앞으로 가서 아이에게 말했지요. 얘야, 들어오너라. 손님이 밥을 사주신다구나. 아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이는 처음엔 들어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그 아이는 일찍부터 배워왔습니다. 3년을 거리에서 떠돌며 그 말을 뼈저리게 깨달았지요. 낯선 어른이 선뜻 밥을 내어준다는 건 그 뒤에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뜻이었습니다. 일을 시키거나 돈을 뜯어내거나 어쩌면 그보다 더 나쁜 일을 꾸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스쳤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문턱 앞에 선 채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도현은 억지로 들어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밥 그릇을 자기 맞은편 자리에 두고 식기 전에 먹으라고만 했지요. 그 말투가 무심했기 때문에 오히려 서진은 경계를 조금 풀었습니다. 굳이 좋은 사람인 척하지 않는 어른이었지요. 결국 서진은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들고 마주 앉았지요.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에 힘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끼니였지요.
아이는 허겁지 껍밥을 먹으면서도 이도현을 힐끔힐끔 살폈습니다. 서진은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상대의 말투는 물론 손가락의 미묘한 움직임과 시선의 방향까지 한눈에 읽어내는 듯했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도현은 이 아이가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이도현은 별다른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주모에게 말씀하실 때는 오른손으로 문 앞을 가리키셨는데 지금은 왼손으로 수저를 드시네요.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글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신 분 같으세요. 이도현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한 번 본 것을 그대로 기억하고 거기서 의미까지 읽어내는 아이였지요. 배고픈 거지아이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제대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는 아이였던 겁니다. 이도현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느냐고 물었지요. 서진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흔들리는 눈빛에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으면서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망설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참이 지나서야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원래는 저도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묵직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주막을 가득 채우던 시끌벅적한 소리가 순간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도현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밤은 어디서 지낼 생각이냐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진은 처마 미치든 다리 미치든 잘 곳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담담하게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속에 스며든 쓸쓸함은 쉽게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3년을 그렇게 살아온 아이였습니다. 이도현은 말없이 주모를 불러 세웠습니다. 빈 방이 있느냐는 물음에 주모는 다락이 옆 작은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비바람은 막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도현은 조용히 값을 치렀습니다. 영문을 알지 못한 서진은 그저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저기서 자거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이야기를 더 하자구나. 이도현이 짧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끝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지붕 아래에서 잠을 잤습니다. 비록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차가운 바람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몸을 떨지 않고 잠든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도현은 이른 새벽부터 주막 마당에서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부터 몸을 움직이는 모습에서 평소에도 부지런한 성정이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는 주모가 아침상을 준비하는 소리가 은은하게 흘러나왔고 어제의 북적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주막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때 다락 옆 작은 방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서진이 문 앞에 서서 이도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쉽게 입을 열지는 못한 채 그저 서 있기만 했습니다. 3년을 떠돌며 살아온 탓인지 어른 앞에서 먼저 나서는 법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이도현은 세수를 마치고 수건으로 얼굴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서진에게 다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아버지가 계셨다고 했지. 잠깐 말을 고른 뒤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서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이도현은 아이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감정이 어린 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쉽게 꺼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도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김진사라는 분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낸 말은 곧 이어지는 기억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이 고을에서 청렴하기로 이름난 분이었고 평생 한 번도 백성에게 해를 끼친 적 없는 어른이었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외아들이었고 어머니 윤씨 부인과 셋이 함께 살았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평온한 나날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책을 읽어주셨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를 가르치고 세상 이치를 하나하나 짚어주시던 분. 한 번 들은 것을 잊지 않는 재주를 일찍 알아보시고 언젠가 큰 인물이 될 거라며 늘 기대를 걸던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도 참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먼저 손을 내밀던 분이었습니다. 서진은 그런 부모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모든 게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횡령 죄인으로 몰렸다고 했지요.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빼돌렸다는 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아버지는 최사또의 장부를 우연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실제로 거둔 세금과 조정에 올린 보고가 달랐지요. 백성들에게서 거둔 곡식 중 수백 석이 장부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그걸 알아차렸고 바로잡으려 했지요.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최사또는 아버지를 먼저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지요. 없는 죄를 씌웠고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관아에서 사람들이 들이닥친 건 한밤중이었지요. 서진은 그날 밤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고 횃불을 든 사내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지요. 어머니가 서진을 안고 방구석으로 숨었습니다. 아버지는 대청 앞에서 그들과 마주섰지요. 서진은 문틈으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당당했지요.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그때 서진은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가기 직전 재빨리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사랑방 쪽으로 던지는 것을 말입니다. 서찰처럼 보이는 것이었는데 벽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지요.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가 옥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왔지요. 병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윤씨 부인은 그 충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시신을 수습한 뒤 병석에 누웠고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요. 서진은 하룻밤 사이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집은 관아에서 거두어 갔지요. 서진은 거지아이가 되어 3년을 떠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죽고 싶었다고 했지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자꾸 떠올랐지요. 살아남으라고, 반드시 살아남으라고 했던 그 말이 말입니다. 그래서 버텼다고 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다고 했지요. 이도현은 서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도중에 끊거나 의심하지 않았지요. 다만 듣는 내내 눈빛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뒤 이도현이 물었습니다. 그날 밤 일을 얼마나 기억하느냐? 서진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전부 기억한다고 했지요. 그날 밤 관아에서 온 사람들의 얼굴, 그들이 한 말, 아버지가 끌려가기 전에 무슨 행동을 했는지까지 말입니다. 하나도 잊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도현은 다시 물었지요. 3년이 지났는데 기억이 흐려지진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한 번 본 것을 잊지 못합니다. 글자든 얼굴이든 말이든 한 번 들어온 것은 머릿속에 그대로 남는다고 했지요.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도 그날 밤의 장면은 또렷하다고 했지요. 오히려 매일 밤 떠올라서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도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아침 햇살이 주막 마당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도현이 물었습니다. 최사또가 내 아비를 죄인으로 몬 증거가 무엇이었느냐? 서진은 도장이라고 했지요. 아버지의 인장이 찍힌 문서가 나왔는데 아버지가 곡식 200석을 빼돌리는 데 관여했다는 내용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 도장을 직접 보았는데 아버지 것과 달랐다고 했지요. 인주 색이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쓰던 인주는 진한 주홍색이었는데 그 문서에 찍힌 인주는 검붉은 색이었다고 했지요. 그리고 도장을 찍는 각도도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왼쪽으로 살짝 기울여 찍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문서는 똑바로 찍혀 있었다고 했지요. 위조였던 겁니다. 이도현이 물었습니다. 그날 밤 너를 덮친 자들 중에 기억나는 얼굴이 있느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를 끌고 간 자들 중 하나가 관아 아전이었는데 그 자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한다고 했지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는데 오른손 손등에 오래된 흉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칼에 베인 것 같은 흉터였다고 했지요. 그 자가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끌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발로 걷어찼다고 했지요. 서진은 그 장면을 문틈으로 보면서 입을 틀어막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자의 얼굴은 3년 동안 매일 밤 꿈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다고 했지요. 이도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지요. 그러더니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며칠만 나와 함께 다니자.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서진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는 건 느낄 수 있었지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품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지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서진은 이도현을 따라다니게 되었지요. 이도현은 먼저 김진사의 옛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서진이 말한 서찰, 아버지가 끌려가기 직전에 사랑방 벽장 안쪽으로 던진 그것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지요. 3년이나 지났으니 누군가 치웠을 수도 있었지만 확인해 볼 가치는 있었습니다. 서진은 오랜만에 자기 집이 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고을 외곽, 낮은 언덕 아래에 김진사의 집이 있었지요. 예전에는 단정하게 손질된 담장과 깨끗한 마당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지요. 마당 한쪽에 있던 감나무 아래서 아버지에게 글을 배웠고 대청마루에서 어머니가 들려주는 예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폐가나 다름없었지요. 3년 동안 비어있던 집은
처참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담장은 군데군데 허물어졌고 대문은 한쪽이 떨어져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지요. 마당에는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고 지붕 기와는 빠진 곳이 여럿이었습니다. 서진은 대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도현은 재촉하지 않았지요. 그저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 서진이 천천히 발을 뗐습니다. 대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잡초를 헤치며 걷는데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쓸고 닦던 마당이었는데 이제는 풀밭이 되어 있었지요. 서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요. 입술을 꽉 깨물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대청마루에 올라서자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찍힐 정도였지요. 서진은 그 먼지 위를 걸으며 사랑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랑방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햇빛이 들지 않아서 어두웠고 거미줄이 여기저기 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책을 읽고 글을 쓰던 방이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책상도 책도 붓도 다 치워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벽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진은 벽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또렷하게 떠올랐지요. 아버지가 끌려가기 직전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이쪽으로 던지는 모습이 말입니다. 급하게 움직이는 손, 벽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서찰, 그리고 바로 뒤이어 아버지를 끌고 가는 사내들의 손. 서진은 벽장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지요. 예전에 있던 물건들은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안쪽을 자세히 살폈지요. 손으로 바닥을 더듬고 벽면을 훑었습니다. 그때 손끝에 뭔가 걸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벽장 안쪽 바닥 판자 중 하나가 살짝 들떠 있었지요. 서진은 그 틈에 손가락을 넣어 판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밑에 작은 공간이 나타났지요. 거기에 낡은 서찰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찾지 못한 것이었지요.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서찰을 꺼내 이도현에게 건넸지요. 이도현은 서찰을 받아 햇빛이 드는 대청마루로 나와서 내용을 읽었지요. 김진사의 필체였습니다. 또렷하고 반듯한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요. 거기에는 최사또의 장부 조작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해 어느 달에 백성들에게서 얼마의 곡식을 거두었는지, 그중 얼마가 조정에 보고되지 않고 빠져나갔는지, 그 곡식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무로 처리한 관아, 아전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지요. 김진사는 죽기 전에 증거를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이도현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지요. 조정에 올라가는 세금을 수년간 빼돌린 것이니 중죄였습니다. 파직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었지요. 이도현은 서찰을 품에 넣으며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이 내용을 본 적이 있느냐? 서진은 고개를 저었지요. 서찰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 안에 뭐가 적혀 있는지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중요한 걸 숨긴다는 것만 알았지 자세한 내용까지는 보지 못했다고 했지요.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지요. 서찰만으로는 완벽한 증거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죽은 사람이 남긴 기록이라 최사또 쪽에서 조작이라고 우길 수 있었지요. 결정적인 물증이 더 필요했습니다. 이도현이 중얼거렸습니다. 위조 도장이 있다면 확실해지겠지만 서진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은 도장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지요. 그날 밤 아버지가 끌려간 뒤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방 구석에 숨어 있었으니까요. 이도현은 서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단서가 된다. 서진이 기억하고 있는 건 관아, 아전의 얼굴이었지요. 오른손 손등에 칼에 베인 듯한 오래된 흉터가 있는 사내. 그 자가 그날 밤 아버지를 끌어낸 자였고, 최사또의 더러운 일을 직접 처리한 자였습니다. 그 자를 찾으면 도장의 행방도 알 수 있을 터였지요. 이도현이 말했습니다. 그 아전을 찾아야겠다. 관아, 근처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폐가를 나와 고을 쪽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길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이도현은 일부러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누가 지켜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 같았지요. 서진도 이도현의 행동을 보며 뭔가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도와주려는 마음만으로 이 일에 뛰어든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뭔가 목적이 있고 뭔가를 조사하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서진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든 이 사람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려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고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이도현이 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관아 쪽은 낮에 함부로 가면 눈에 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도현은 서진을 데리고 고을 외곽에 있는 작은 객주로 갔지요. 어제 묵었던 주막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여러 곳을 옮겨 다니는 것 같았지요. 방을 잡고 들어간 뒤 이도현이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에 장이 선다. 그때 움직이는 게 좋겠다. 장날에는 사람이 많아서 관아 출입도 분주해진다고 했지요. 물건 들이는 사람,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 틈에 섞이면 덜 눈에 띈다고 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관아, 아전의 동태를 살피겠다는 뜻이었지요. 서진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서차를 찾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요. 3년 동안 혼자 품고 있던 기억이 이제 진짜 증거가 되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도현과 서진은 고을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지냈지요. 한 곳에 오래 머물면 눈에 띄기 때문이었습니다. 낮에는 장터를 돌아다니며 소문을 모았고, 밤에는 조용히 숙소로 돌아와 정보를 정리했지요. 이도현은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지만 사람들 사이에 섞여 이야기를 듣는 데는 능숙했습니다. 주막에서 술 한 잔 마시며 슬쩍 던지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제 입으로 이것저것 털어놓았지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관아에 대한 불만, 최사또에 대한 험담까지 말입니다. 서진은 그런 이도현을 보며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도현이 중요한 정보를 얻어왔습니다. 관아 아전 중에 오른손 손등에 흉터가 있는 자가 있다고 했지요. 이름은 박덕수. 서진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몸이 굳었습니다. 박덕수. 그 자가 그날 밤 아버지를 끌어낸 자였지요. 이도현이 물었습니다. 틀림없느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날이 되었습니다. 이도현은 그 틈을 타 관아 근처로 향했습니다. 서진도 함께 가려 했지만
이도현이 말렸지요. 혹시 박덕수가 서진의 얼굴을 알아볼 수도 있으니 멀리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서진은 못마땅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도현은 장애볼일 보러 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관아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관아 문 안쪽에서 사내 하나가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지요. 떡 벌어진 어깨에 눈빛이 험상궂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손등에 칼에 베인 듯한 오래된 흉터가 있었지요. 박덕수였습니다. 이도현은 그 자를 눈에 담았지요. 얼굴, 걸음걸이, 버릇까지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박덕수는 관아 안에서 아래 것들에게 뭔가 지시를 내리더니 거만한 걸음으로 장터 쪽으로 향했지요. 이도현은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박덕수는 장터 한쪽에 있는 주막으로 들어갔지요.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도현은 주막 근처 좌판 앞에 서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안쪽을 살폈지요. 잠시 후 박덕수가 만난 자가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비단 장수로 보이는 사내였는데 둘은 무언가를 주고받았지요. 돈인지 물건인지 확실치 않았지만 박덕수의 품으로 뭔가가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뒷거래가 분명했지요. 이도현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도현이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박덕수의 부하로 보이는 자들이 주위를 살피는 게 눈에 띄었지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들의 눈길이 자꾸 이도현 쪽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 낌새를 챈 것이었지요. 이도현은 서둘러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서진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서진이 이도현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도현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지요. 이도현이 말했습니다.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누군가 우리를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아.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도현은 생각에 잠겼지요. 최사또 쪽에서 뭔가 감지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낯선 나그네가 며칠째 고을에 머물면서 이상한 곳을 기웃거린다는 소문이 돌았을 수도 있었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진이었지요. 만약 최사또 쪽에서 서진의 존재를 알아차린다면 3년 전 일의 목격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험했지요. 그날 밤 최사또의 집무실. 최사또는 촛불 아래서 서찰을 읽고 있었지요. 50이 넘은 나이에 머리가 반백인 사내였는데 얼굴은 점잖아 보였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 고을을 10년 넘게 쥐고 있는 자였지요. 박덕수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낯선 나그네 하나가 며칠째 고을에 머물고 있다고 했지요. 관아 근처를 기웃거리고 여기저기서 이상한 질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 곁에 거지아이가 하나 붙어 다니는데 그 아이가 어딘가 나직다고 했지요. 최사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나직다니 무슨 뜻이냐? 박덕수가 대답했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3년 전 죽은 김진사의 아들과 닮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최사또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찰을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진사의 아들이라. 최사또는 그 아이가 죽었거나 멀리 떠난 줄 알았지요. 3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살아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이 고을에 돌아와 있다는 말입니까? 최사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아이가 뭘 알고 있을 것 같으냐? 박덕수가 대답했지요. 그날 밤 집에 있었으니 뭔가 보았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였으니
대수롭지 않을 거라고 했지요. 최사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수롭지 않다고 단정 짓지 마라. 3년이 지났어도 입을 열면 귀찮아지는 것이었지요. 더구나 낯선 나그네와 함께 다닌다면 그 나그네가 뭘 캐고 있는 건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최사또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와 나그네를 계속 지켜봐라. 수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보고하고. 박덕수가 고개를 숙였지요. 그런데 박덕수가 물러나려는 순간 최사또가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최사또의 목소리가 낮아졌지요. 만약 일이 커질 것 같으면 조용히 처리해라. 박덕수는 그 말의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물러났지요. 그 무렵 이도현과 서진은 숙소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위험을 느낀 이도현이 먼저 움직인 것이었지요. 원래 묵던 객주를 떠나 고을 외곽의 허름한 빈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지요. 서진은 이도현에게 물었습니다. 저 때문에 위험해진 겁니까? 이도현은 고개를 저었지요. 네, 잘못이 아니다. 애초에 이 일은 쉽게 끝날 일이 아니었다. 이도현은 품에서 김진사의 서찰을 꺼내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여기에 적힌 내용만으로도 최사또를 몰아붙일 수 있었지만 상대가 발뺌하면 증거가 부족했지요. 위조 도장이 필요했습니다. 그 도장만 찾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었지요. 이도현이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그 박덕수라는 자, 그날 밤 내 집에서 뭔가를 가져가는 걸 보지 않았느냐? 서진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간 뒤 박덕수가 사랑방을 뒤지는 걸 본 것 같다고 했지요. 하지만 어두웠고 서진은 어머니 품에 안겨 숨어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도장은 박덕수가 가지고 있거나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것이다. 그걸 찾아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찾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도현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박덕수를 직접 쫓는 건 위험했습니다. 상대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제가 미끼가 되면 어떨까요? 이도현이 돌아보았습니다. 서진은 말했지요. 저들이 자신을 찾고 있다면, 자신이 나타나면 반드시 움직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박덕수의 행적을 추적하면 도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지요. 이도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위험하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지요. 3년을 기다렸습니다. 이대로 숨어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겠다는 각오가 담긴 눈이었지요. 이도현은 한동안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다. 대신 내 말대로 움직여야 한다. 서진은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도현은 계획을 세웠지요. 서진이 일부러 모습을 드러내고 그 틈에 이도현이 박덕수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한 방법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지요. 서진은 해가 뜨자마자 움직였습니다. 고을 장터 쪽으로 향했지요. 일부러 사람들 눈에 띄게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거지아이 행세 그대로였지만 이번에는 숨지 않았지요. 좌판 앞을 기웃거리고 주막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되자
누군가 서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지요. 등 뒤에서 시선이 따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모른 척하고 계속 걸었지요. 장터 끝에 있는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척하며 슬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내 둘이 있었지요. 장터 사람들 틈에 섞여 있었지만 서진을 따라온 게 분명했습니다. 관아 아전 복색이 아니라 평복이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서진은 속으로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지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계획대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한편 이도현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서진이 미끼가 되어 주의를 끄는 동안 이도현은 관아 근처를 살피고 있었지요. 박덕수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곳을 드나드는지 파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박덕수가 관아에서 나오는 게 보였지요. 부하 하나를 데리고 고을 외곽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도현은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랐지요. 박덕수가 향한 곳은 고을 외곽에 있는 낡은 창고였습니다. 곡식을 보관하던 곳인 듯 했는데 지금은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요. 박덕수는 주위를 살피더니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하는 밖에서 망을 보았지요. 이도현은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박덕수가 나왔는데 들어갈 때와 표정이 달랐지요. 무언가를 확인하고 온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창고 안에 뭔가 있는 게 분명했지요. 이도현은 그 창고의 위치를 눈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들어가 볼 수는 없었지요. 박덕수의 부하가 주위를 살피고 있었고 대낮에 움직이면 들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밤을 기다려야 했지요. 이도현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시각 서진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벗어나 골목으로 들어섰는데 뒤따르던 사내들이 거리를 좁혀왔지요. 처음에는 그냥 따라오기만 하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걸음을 빨리 했지요. 하지만 상대도 빨라졌습니다. 골목이 좁아지고 앞에 막다른 길이 나타났지요. 서진은 재빨리 옆 골목으로 꺾었지만 그쪽도 막혀 있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지요. 서진은 돌아섰습니다. 사내 둘이 골목 입구를 막고 서 있었지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사내 중 하나가 입을 열었지요. 꼬마, 우리랑 잠깐 가자. 물어볼 게 있다. 서진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이 담벼락에 닿았지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골목 반대편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사내들이 고개를 돌렸지요. 누군가 골목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도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알았는지 이도현이 골목 입구에 서 있었지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에 조용한 나그네가 아니었지요. 사내들이 이도현을 경계하며 몸을 돌렸습니다. 뭐야, 당신은? 이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대신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걸음이 느긋해 보였지만 묘한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사내 중 하나가 품에서 칼을 꺼냈지요. 가까이 오지 마라. 이건 관아 일이야. 이도현이 걸음을 멈추며 입을 열었습니다. 관아 일이라면 관복을 입고 와야 하지 않겠느냐? 사내의 표정이 굳어졌지요. 이도현이 다시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움직임이 범상치 않았지요. 사내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낀 것이었지요.
이도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한테서 손 떼라. 다시는 말 안 한다. 사내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늘은 상대가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었지요. 사내들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진은 그제야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도현이 서진에게 다가왔지요. 괜찮으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대신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몄습니다. 이도현은 서진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 주었지요. 한참 뒤에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때문에 들킨 거 아닙니까? 이도현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덕분에 중요한 걸 알아냈다. 서진이 눈을 들어 이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도현이 말했지요. 박덕수가 드나드는 창고를 찾았다. 거기에 뭔가 있다. 서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도현과 서진은 낡은 창고 근처에 숨어 있었지요.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주위는 고요했습니다. 창고를 지키는 사람은 없었지요. 박덕수가 낮에 다녀간 뒤로는 아무도 오지 않은 듯 했습니다. 이도현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창고 문은 빗장으로 잠겨 있었지만 오래된 것이라 쉽게 열렸지요. 이도현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도 뒤따랐지요. 안은 어두웠습니다. 이도현이 품에서 부싯돌을 꺼내 작은 불을 밝혔지요. 희미한 불빛 아래 창고 안이 드러났습니다. 낡은 곡식 자루들이 쌓여 있었지요. 하지만 그중 일부는 먼지가 덜 쌓여 있었습니다. 최근에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었지요. 이도현이 그 자루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자루들 뒤에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지요. 이도현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와 작은 주머니가 들어 있었지요. 서류를 펼치자 장부였습니다. 최사또의 인장이 찍힌 장부였는데 거기에는 곡식 출납 내역이 적혀 있었지요. 공식 장부와는 다른 진짜 내역이 담긴 장부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주머니 안에는 도장이 하나 들어 있었지요. 이도현이 그 도장을 꺼내 살폈습니다. 김진사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었지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글씨 획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위조 도장이었습니다. 3년 전 김진사에게 누명을 씌울 때 사용한 바로 그 도장이었지요. 이도현은 도장을 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찾았다. 서진은 그 도장을 바라보았지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모은 증거가 바로 저것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서진은 울지 않았지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이도현이 서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다. 끝낼 때가 됐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은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지요. 서진은 그 별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곧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증거는 모두 모였습니다. 김진사가 남긴 서찰, 최사또의 진짜 장부, 그리고 위조 도장까지. 3년 전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들이 이도현의 품에 들어 있었지요. 하지만 이도현은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사또를 쓰러뜨리려면 때를 잘 잡아야 했지요. 성급하게 덤볐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최사또는 이 고을을 10년 넘게 쥐고 있는 자였지요.
관아 안팎으로 그의 사람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도현은 이틀을 더 기다렸지요. 그 사이에 서진과 함께 고을 외곽의 빈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조용히 때를 살폈지요. 서진은 그 이틀이 3년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아버지 꿈을 꾸었지요. 아버지가 끌려가던 그날 밤 대청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이제 그 말이 현실이 될 참이었습니다. 그 무렵 최사또는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덕수가 보고했지요. 창고에 다녀왔는데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건의 위치가 달라져 있었다고요. 최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가 없어졌느냐? 박덕수가 대답했지요. 장부와 도장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최사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목소리가 날카로웠지요. 그 장부와 도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최사또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김진사를 죄인으로 몰 때 사용한 것들이었지요. 그것이 밖으로 나가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최사또가 박덕수를 다그쳤지요. 그 나그네와 아이 어디 있느냐? 박덕수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했지요. 묵던 곳도 비어 있었다고요. 최사또는 이를 갈았습니다. 찾아라. 반드시 찾아서 끌고 와라. 그리고 그것들을 되찾아야 한다. 박덕수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지요. 최사또는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없었지요. 단순한 나그네라면 이런 일을 벌일 리가 없었습니다. 뭔가 배후가 있는 것이 분명했지요. 혹시 조정에서 누가 내려온 것은 아닌지 불안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없었지요. 최사또는 일단 증거를 되찾는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만 손에 넣으면 어떻게든 수습할 수 있을 터였지요. 그러나 최사또는 몰랐습니다.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관아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아전들이 웅성거리고 포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 채 긴장감만 흘렀지요. 최사또는 평소처럼 진물을 보려 대청에 앉았습니다. 그때 관아 밖이 소란스러워졌지요. 누군가 정문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최사또가 물었지요. 누구냐? 아전이 대답했습니다. 낯선 사내가 들어오고 있는데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다고 했지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최사또는 눈살을 찌푸리며 대청 밖으로 나섰지요. 관아 마당에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도포에 갓을 쓴 며칠 전부터 고을에 머물던 그 나그네였지요. 이도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거지아이 하나가 서 있었지요. 서진이었습니다. 최사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내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느냐? 이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대신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마패였습니다. 햇빛 아래 마패가 번쩍였지요. 그 순간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도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암행어사 출두요. 그 한마디에 관아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전들이 움찔했고 포졸들이 멈춰섰지요. 최사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암행어사. 조정에서 비밀리에 파견하여 지방관의 비리를 살피는 자였지요.
그 앞에서는 사또도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최 사또는 얼굴을 굳힌 채 입을 열었지요. 암행어사라. 행차하신 줄 몰랐습니다. 이도현은 마패를 거두며 대청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최 사또 3년 전 김진사의 일을 기억하시오? 최 사또의 눈이 흔들렸지요. 하지만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김진사라. 횡령죄로 처벌받은 죄인 말입니까? 그 일은 이미 종결된 지 오래입니다. 이도현이 품에서 서찰을 꺼냈지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최 사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서찰은 분명 3년 전에 사라졌어야 할 것이었지요. 이도현이 말했습니다. 김진사가 남긴 기록이요. 최 사또가 어느 해, 어느 달에 세금으로 거둔 곡식 중 얼마를 빼돌렸는지, 그 곡식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낱낱이 적혀 있소. 최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하지만 아직 버틸 구석이 있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그건 죽은 자가 쓴 것이요. 죄인이 자기 죄를 덮으려고 거짓으로 꾸민 것일 수 있소. 이도현은 다시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장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소? 최 사또의 인장이 찍힌 장부요. 공식 장부와는 다른 진짜 내역이 담긴 장부. 최 사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도현이 마지막으로 꺼낸 것이 있었지요. 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김진사의 인장을 본떠 만든 위조 도장. 3년 전 김진사를 죄인으로 몰 때 사용한 바로 그것이요. 최 사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지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때 관아 마당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박덕수가 도망치려 한 것이었지요. 뒷문 쪽으로 빠져나가려다 포졸들에게 잡혔습니다. 이도현이 그쪽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저 자가 박덕수요? 최 사또의 더러운 일을 직접 처리한 자. 박덕수가 끌려왔습니다. 이도현이 물었지요. 3년 전 김진사를 끌어낸 것이 내 손이지. 박덕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진이 앞으로 나섰지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죽인 자의 앞에 선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서진이 박덕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른손 손등의 흉터, 그날 밤 아버지의 멱살을 잡았던 그 손. 저는 전부 기억합니다. 박덕수가 고개를 들어 서진을 보았지요. 그 눈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3년 전의 어린아이가 이제 자신의 앞에 증인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도현이 선언했지요. 박덕수, 내 죄를 스스로 말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하나 밝혀야 하겠느냐? 박덕수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릎을 꿇었지요. 소인이 다 말하겠습니다. 최 사또가 경악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이놈, 입 닥쳐라. 하지만 박덕수는 멈추지 않았지요. 3년 전 최 사또의 지시로 위조 도장을 만들었습니다. 김진사를 죄인으로 몰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박덕수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김진사가 옥에서 죽은 것은 병사가 아닙니다. 소인이 손을 썼습니다. 관아 마당에 정막이 내렸습니다. 서진의 온몸이 굳어졌지요.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살해당한 것이었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지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이도현이 최사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사또, 더 할 말이 있소. 최사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얼굴이 흙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비틀거렸지요. 이도현이 선언했습니다. 최사또는 세금 착복과 곡식 횡령, 증거 조작, 무고한 백성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죄로 파직하고 한양으로 압송한다. 박덕수 또한 공범으로 함께 처벌한다. 포졸들이 움직였지요. 최사또와 박덕수가 끌려갔습니다. 최사또는 끝까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10년 넘게 이 고을을 쥐고 흔들던 자의 최후였습니다. 최사또와 박덕수가 끌려간 뒤 관아 마당은 한동안 술렁였습니다. 모여든 아전들과 포졸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웅성거렸지요. 10년 넘게 이 고을을 지배하던 자가 순식간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지요. 그러나 이도현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청 앞에 선 채로 관아 안을 둘러보았지요. 이 고을에 얼마나 깊이 썩은 뿌리가 박혀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최사또 하나 잡는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었지요. 이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자들 중 최사또의 비리에 가담한 자가 있다면 스스로 나서라. 지금 나서면 죄를 참작하겠다. 관아 마당에 침묵이 흘렀지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았지요. 이도현이 다시 말했습니다. 숨겨봤자 소용없다. 장부에 이름이 적힌 자들은 이미 알고 있다.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죄가 더 무거워질 것이다. 그 말에 몇몇 아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잠시 후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또 한 명이 나오고 또 한 명이 나왔지요. 줄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도현은 그들을 일일이 살폈지요. 너희들의 죄는 나중에 따로 묻겠다. 일단 한쪽에 물러나 있어라. 아전들이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관아의 소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요. 최사또와 박덕수는 포박되어 옥에 갇혔고 가담한 아전들도 따로 분리되었습니다. 이도현은 쉴 틈 없이 일을 처리했지요. 서진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 한쪽 담장 그늘 아래에 서 있었지요. 모든 일이 빠르게 흘러갔지만 서진의 마음은 이상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기뻐해야 할 텐데 기쁨이 오지 않았지요. 아버지의 원수가 잡혔습니다. 3년 동안 기다리던 순간이었지요. 그런데 막상 이루어지고 나니 남는 것은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유난히 좋아하시던 시간이었지요. 대청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들려주시던 옛 이야기들.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끝났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는 순간 등 뒤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도현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서서 함께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조정에서 공식 문서가 내려올 것이다. 김진사의 누명은 벗겨지고 명예도 회복될 것이다.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빼앗겼던 가산도 일부 되찾게 될 것이다. 원한다면 예전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길게 이어지는 침묵.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서진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노을을 바라보다가 이내 낮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면 후련할 줄 알았습니다. 3년 동안 그 생각 하나로 버텨왔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끝나고 나니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람 소리만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수가 제 전부였습니다. 그것만 붙잡고 살아왔는데 그게 사라지고 나니 너무 허전합니다. 시선은 여전히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이제 저 혼자입니다. 말끝이 흐려졌고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잠시 후 이도현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느냐? 서진의 시선이 천천히 들렸습니다. 청렴하고 바른 분이라 했지.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셨겠느냐?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를 가르쳐 주시던 날의 미소, 세상 이치를 들려주시던 목소리, 언젠가 큰 인물이 되리라 믿어주시던 그 눈빛.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란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내 기억은 재능이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한 번 본 것을 잊지 않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걸 어디에 쓸지는 내가 정해야 한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원한다면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한양에 가서 글과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마. 짧은 침묵. 하지만 선택은 온전히 내 몫이다. 서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지요.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서진이 입을 열었지요. 아버지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도현이 묻지 않았지만 서진은 계속했습니다. 아버지는 옳은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부정을 보고도 눈을 감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셨지만 저는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지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도현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서진은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차가워 보이기만 했던 이도현의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다. 그 마음을 잊지 마라. 어둠이 내렸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지요. 서진은 그 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 밤에도 별은 떠 있었지요. 그때는 그 별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별이 다르게 보였지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랬고 어머니가 그랬지요. 그리고 서진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이도현이 말했지요. 내일 아침에 관아에서 공식 절차가 있을 것이다. 김진사의 누명을 벗기는 일이다. 내가 참석해야 한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도현이 돌아서며 말했지요. 오늘은 푹 쉬어라.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서진은 이도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지요.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인연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서진은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고을 백성들, 아전들, 포졸들까지 빼곡하게 들어찼습니다. 암행어사가 출두했다는 소문이 하룻밤새 온 고을에 퍼진 것이었지요. 이도현은 대청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진이 섰지요. 3년 만에 제대로 된 옷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주모가 아침 일찍 가져다 준 옷이었지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으니 거지아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김진사의 아들다운 기품이 드러났지요. 이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3년 전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지요. 이도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 김진사는 횡령 죄인으로 몰려 옥에서 숨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것은 누명이었다. 진짜 죄인은 따로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지요. 이도현이 계속했습니다. 김진사는 최사또의 비리를 알아차리고 바로잡으려 했다. 그러나 최사또는 오히려 김진사를 죄인으로 만들어 입을 막았다. 증거를 조작하고 위조 도장을 사용하여 없는 죄를 씌웠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지요. 김진사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했지요. 최사또의 힘이 무서웠으니까요. 이도현이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조정에서 내려온 공식 문서다. 김진사의 누명을 벗기고 그 명예를 회복한다는 내용이다. 서진의 눈이 젖어들었지요. 이도현이 문서를 펼쳐 읽었습니다. 김진사는 청렴한 양반으로서 백성을 위해 힘썼으며 부정을 고발하려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목숨을 잃었다. 이에 그 누명을 벗기고 충신으로 기록하며 빼앗겼던 가산을 돌려주도록 한다. 관아 마당에 탄식이 흘렀지요. 3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이도현이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서진, 앞으로 나오너라. 서진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지요. 수많은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죄인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었지요. 문전박대하고 외면하고 쫓아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원망하지 않았지요. 그들도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최사또의 힘 앞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었지요. 서진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도현이 말했지요. 김서진은 김진사의 외아들이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3년을 떠돌았으나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밤의 기억을 간직한 채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렸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거지아이를 보던 눈이 아니었지요. 존경과 미안함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이도현이 이어서 말했지요. 오늘 이후로 김서진은 더 이상 죄인의 아들이 아니다. 충신의 아들이다. 누구도 이 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서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횡령 죄인이 아니었지요. 청렴한 양반, 부정에 맞선 충신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 이제야 인정받은 것이었지요.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지요. 아버지, 어머니, 끝났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의식이 끝난 뒤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관아 마당이 한산해졌지요. 이도현과 서진은 관아 뒷마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도현이 말했지요. 내일 한양으로 돌아간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지요. 암행어사의 임무가 끝났으니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도현이 이어서 말했지요. 너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지요. 한양으로 가고 싶습니다. 어르신께서 말씀하셨듯이 글과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다. 내가 길을 열어주마. 한양에 아는 사람이 있다. 거기서 배울 수 있도록 해주겠다. 서진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도현이 서진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지요.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나에게 갚으려 하지 마라.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도현이 말을 이었지요. 내가 잘 살고 내 뜻을 펼치는 것이 곧 은혜를 갚는 것이다. 아버지처럼 바른 길을 걷고 억울한 사람을 돕는 것이 내가 바라는 바다. 서진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도현이 덧붙였지요. 그리고 하나 더. 서진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도현이 말했지요. 내가 본 것을 잊지 마라. 하지만 그것에 갇히지도 마라. 서진은 그 말의 뜻을 곱씹었습니다. 이도현이 설명했지요. 내 기억은 내 힘이다. 하지만 과거에만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기억하되 거기에 갇히지 마라. 그래야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이도현이 말에 올라 떠날 채비를 했지요. 서진은 고을 어귀까지 따라 나와 배웅했습니다. 이도현이 말 위에서 서진을 내려다보았지요. 며칠 뒤에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 한양으로 오너라. 서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평안히 가십시오.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에 박차를 가했지요. 말발굽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서진은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바라보았지요. 먼지가 가라앉고 길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서진은 돌아섰지요. 고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 전까지 자신이 살던 곳이었지요. 행복했던 기억과 아픈 기억이 모두 담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지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지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좋은 날이었지요. 서진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습니다. 서진은 한양에서 학문을 닦았지요. 한 번 본 것을 잊지 않는 재주는 그를 배우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스승들도 이 아이의 재능에 혀를 내둘렀지요. 하지만 서진이 진짜 배운 것은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힘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짓밟는 일이 여전히 많다는 것. 그리고 그런 일을 바로잡으려면 기억만으로는 부족하고 힘과 지혜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 서진은 그것을 뼈저리게 배웠지요. 훗날 서진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청렴한 관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억울한 백성의 말에 귀 기울이고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는 것으로 이름을 알렸다고 하지요. 사람들은 서진의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기억이란 때로는 저주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기도 한다고요. 서진은 3년간의 어둠을 딛고 일어선 것이었지요. 북적이던 주막에서 시작된 인연. 배고픈 아이에게 내민 국밥 한 그릇. 그 작은 온기가 한 아이의 삶을 바꾸고 썩은 권력을 무너뜨렸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배운 아이가 있었지요. 하지만 그 아이는 결국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값진 것은 돈으로 치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주고받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잊지 못하는 기억은 짐이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지요. 서진은 그 기억을 짐이 아닌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스스로의 발로 다시 걸어갔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